에다가 오로나미씨 병을 넣기도 하고 쌍절곤, 목검, 일본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악랄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원법을 크게 개정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크게 충격을 줬는지는 명백.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끝났죠? 크리스마스가 끝났는데 지금 이거 찍는 날이 지금 23일입니다 23일인데 화요일 저녁이죠. 그래도 크리스마스고 제 생일 지나가는 그런 주니까 혼자 기념해보고 싶어갖고 모자 한번 써봤습니다. 다이소 가가지고 2,000원 주고 오늘 급하게 좀 사왔고요. 크리스마스라고 딱히 여기저기에 뭐 꾸며놓은 건 없지만 그냥 방이 그런대로 앤틱한 가구들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혼자 또 기분 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어때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여러분들 좀 내셨나요? 저는 뭐 낼지 안 낼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라는 게 여러분들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남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생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뭐 휴일이기 때문에 또 뭐 의미 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저기 다들 놀러 가고 이런 것들에 또 뭐 막 소외받거나 우울적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또는 뭐 푹 쉬어도 좋고요.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가지고 맛있는 식사하고 또 밥 먹고 좋은 시간 보내도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참 그런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요새 보니까 부산에 저기 기장 쪽에 무슨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되게 요새 좋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또 찾아가셨는지, 또 갔다 오신 분들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또 막 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또 장난 아니게 내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제가 서울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막 엄청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떠있는 그게 보이기는 합니다. 한국에서 엄청 100%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뭐 시간을 보내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이러면 되게 그 자체로 의미가 깊은 거니까, 또 연말이라는 그 분위기가 좀 사람을 붕뜨게 하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또 뭐 근데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데 의미 부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시니컬하게 그냥 평소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것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좋은 시간 보내야겠죠. 안 그래도 뭐 저는 이제 내일이 생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좀 축하받고 이럴 것 같은데, 생일에 엄청 신경을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또 자연스럽게 또 들뜨는 게 있기도 하잖아요. 항상 그냥 그 제 생일 때는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다 들떠있고 사람 엄청 많고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생일이구나, 크리스마스구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이번 생에 이런 생일을 지내는 것은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조차도 뭐 엄마한테 감사할 일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또 한 해 거의 마지막을 이렇게 같이 또 보내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별 탈 없이 마무리 잘 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해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26년은 무슨 해죠? 그러니까 찾아봐야겠네요. 병오년, 말띠의 해, 오행 중에 불의 기운을 가진 붉은 말띠, 정만년이 됩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특별한 해라고 하네요. 한 해가 안 특별한 해가 있겠냐마는 불의 기운을 가진 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멋있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고생하셨고, 다음 한 해도 여러분들의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울 게 더 많은 시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 웃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날이나
날인 만큼 여러분들 그래도 또 가슴 설레는 일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한때에는 또 뭐 저작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캐롤이 안 들리던 때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별로였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크리스마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캐롤도 나오고 좀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와야지, 이러면서 막 아쉬움을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한테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옛날에 엄마 시대 때 번화가 이쪽은 어땠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발 디딜 팀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성로라거나 반월당 일대, 그때가 오히려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기 위해서 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또 앉았는데, 오늘 또 오프닝 토크에다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요새 또 흑백 요리사 굉장히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1편은 안 봤습니다. 오히려 1편은 안 보고 2편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1편에는 조금 더 예능감이 많은 그런 참가자들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2편에는 흑수저 라인업들이 대부분 다 좀 정갈하게 자기를 다듬어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편을 보는 것처럼 러프한 맛은 많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시즌2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예능감이 있거나 또는 특색 있는 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안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슴슴한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 마지막에 손종원 셰프님 맞나요? 그분이랑 이제 또 3스타 킬러 이렇게 두 분이서 맞대결을 하는 거 봤는데 손종원님 멋있더라고요. 그럼 멋있고, 그것도 마지막에 나왔던 선재스님 이런 분들도 봤을 때 와 멋있다, 어떻게 저런 재료로 3스타 셰프의 입맛을 사로잡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피해갈 수 없는 논란이 요새 또 있잖아요. 백아저씨 이야기인데, 당연히 뭐 제가 사이버 레카라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튜브를 해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사건이라거나 좀 비전문가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게 사람의 아우라가 사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지를 요새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거나 또는 언론을 타거나 이런 분들이 한순간에 이미지가 누락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날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평가를 보는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안성재 셰프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백아저씨 같은 경우에 조금은 무게가 덜해 보이는 그런 평가 기준일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계속 안성재 셰프 부분만 잘라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아우라라는 게 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딱히 흠잡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흑백 요리사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정제를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 너무 또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연말인 만큼 기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여기에 나오셨던 분들의 셰프분들의 식당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는 예약을 해가지고 너도 나도 거기에서 한 끼 먹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괜히 막 손종원 셰프의 이타닉 가든 그리고 모수 이런 거 보다가 또 막 더들리였나 두들리였나 그 좋은 식당 가가지고 또 이렇게 평가하고 리뷰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도 막 계속 찾아보게 되고, 또는 모수 다녀왔던 분들의 후기 같은 것들 영상들 이런 거 막 쫙 계속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제가 3스타인 것도 아닌데 뭔가 안성재 셰프한테 자의탁을 해가지고 제 뽕이 막 차기도 하고, 또 미슐랭 가이드 거기 직접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또 스타들을 받은 별들을 받은 식당이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런 하나의 컨텐츠가 나오게 되다 보면은 그 컨텐츠로 인해서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3중 4중의 컨텐츠를 또 보게 되는 게 또 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파인다이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참 이런 문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또
또 찾아가가지고 기념일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내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일 또 좋았던 식당이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저도 뭐 기념할 일이 있거나 진짜 좋은 밥을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데도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좀 정보를 캐치해 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그 미슐랭 가이드에서 빕구르망이라고 아세요? 빕구르망이라고 거기도 이제 미슐랭 가이드에서 선정을 한 거긴 한데 미슐랭 본편 그러니까 스타들에 주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선정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부산에 만두집 바오 집이 있었는데 뭐 상호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가 갑자기 가보니까 사람 웨이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했는데 그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미슐랭 가이드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원스타를 딴 건 아닐 텐데 싶었거든요. 원스타를 딴다라는 것도 진짜 미친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당연히 뭐 떨어진다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좀 평이한 음식을 내놓는 곳인데 찾아봤더니 빕구르망이라고 좀 가성비 있는 식사 가격 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을 이렇게 선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슐랭 가이드 가성비판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부산에 또 그런 데가 또 많더라고요. 서울에도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원스타, 투스타 이런 데가 너무 고가라거나 또는 가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가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보고 또 메모를 해놓고 찾아서 또 가는 것도 하나의 맛집 투어를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랑 이런 흑백 요리사를 보고 나서 음식점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만의 또 그런 맛집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막 엄청 먹을 거에 집착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한 번씩은 먹는 거가 너무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마실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먹는 거 자체보다는 마시는 거에 조금 더 선호도를 두는 사람인데 뭔가 그 마셨을 때의 청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과당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엄청 식욕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또 음식 얘기를 저랑 할 일이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맛있는 거를 먹는다라는 것도 다른 얘기니까 그런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 삶과 엄청나게 밀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흑백 요리사라는 것 그리고 또 요리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쭉 존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런 오만 생각들 또는 제 머릿속에 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흥미롭게 재밌게 나눠볼 수 있음에 그게 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번 주 음악 소개 또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볼 곡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좀 몽글몽글하고 좀 소프트한 그런 음악을 꺼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켄드릭 라마의 러브입니다. 그 중에서 70년도 리믹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켄드릭 라마의 이 러브라는 음악은 엄청 유명합니다. 그냥 웬만한 노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체급이 높은 한 곡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70s 리믹스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 이 원곡이 가지고 있는 맛을 엄청 더 상향시키는 리믹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리믹스를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켄드릭 라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또 웨이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켄드릭 라마의 가사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켄드릭 라마의 All Right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은 자기들 많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거나 앞이 검은 미래밖에 없어 보이겠지만 우린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위로를 가지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 안에 가사 안에 엄청난 철학과 시적인 가사들을 많이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러브라는 노래는 굉장히 솔직하고 직관적인 가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자를 이제 좀 벗고 해야 되겠네요. 머리가 생각보다 오래 쓰고 있어서 머리가 다 눌려버렸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켄드릭 라마의 노래들에서는 거대한 것과 싸우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들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계몽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면 이 노래는 그냥 자기의 솔직한 감정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가사를 띠고 있어요. 한 줄로 예약을 하자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날 사랑해줄 수 있겠니? 라는 절절한 구애를 담은 노래고요. 그런 사랑의 확인을 시켜달라고 하는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일단 노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부드럽고 반복적인 사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리의 이 훅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주문처럼 읊는 듯한 그런 좀 조심스럽게 건네는 듯한 그런 톤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켄드릭 라마 특유의 어떤 사회 비판이라거나 분노, 속사포처럼 뱉어내는 가사들 이런 것들이 일절 없기 때문에 다른 노래와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이 솔직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태도를 이 노래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못해도 돈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날 사랑해주겠니? 라는 그런 가사를 읊고 있는 거고요. 뭔가 단순하게 상대방한테 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가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하는 한 남자에 대한 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켄드릭 라마라는 그런 래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남자로서 받고 싶은 사랑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앨범은 Damn이라는 앨범입니다. 진짜 엄청난 명반이고요. 이거 안 듣고 웨힙을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켄드릭 라마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게 대단하고 쌓아놓은 레거시라는 게 엄청 대단한 아티스트인데 이 앨범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어떤 자기 혐오라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 있고 자기 혐오와 자기 신성화를 하는 양극단을 계속 보여주면서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근데 이 러브라는 노래는 그 중에서 숨통 트이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볍게 조금 더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라서 오히려 그런 노래가 좀 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70년도 느낌으로 리믹스한 이 버전은 이 곡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곡 소개를 해드릴 때 항상 원곡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믹스 한 버전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원곡보다 이 리믹스 버전이 훨씬 좋아요. 기타 리프가 쭉 나오면서 느슨한 느낌으로 슬로우와 리버브를 넣어가지고 되게 몽환적이고 이미 지나가버린 사랑에 대한 그런 추억을 하는 노래처럼 들리도록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자카리의 보컬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러고 나서 켄드릭 라마 특유의 그 읊조리는 가사가 쫙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련한 느낌이 가득하고 제가 이런 아련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실리오 다이내스티처럼 변주를 준 곡이라고 이 버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연인이 막 이렇게 손잡고 뛰어가는 듯한 어떤 배경인데 상관없이 그 모습에 예뻐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마치 그 오래된 카세트에서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런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리믹스 특유의 슬로우를 넣거나 리버브를 넣거나 아니면 기타 리프를 넣거나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아름답게 또 작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엇보다 이 곡은 이 리믹스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곡에서는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이었어도 사랑해줄 수 있겠니? 그런 걸로 들린다면 70년도 리믹스는 그때 날 사랑해줬던 거 맞지? 이미 끝나버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곡 자체가 완전히 바뀐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새벽에 또는 혼자 걸을 때 이별을 겪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노래를 꺼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도 못할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네, 이런 좀 슴슴하면서도 강하게 치고 나오는 악기 하나가 있는 그러면서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곡들을 좀 유독스럽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약간 지나간 시점에서 그런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포근한 노래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영상 댓글에서도 막 다들 음악 이야기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베이비 파우더 그 노래 오랜만에 또 덕분에 꺼내서 듣게 되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용기 내서 여러분들한테 음악 얘기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부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독 그렇게 또 훈훈한 이야기를 가져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영화가 아닙니다. 원래는 영화로 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영화가 주는 임팩트보다 이 실제 사건이 더 충격적이고 강하고 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본 원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제로 만든 영화들은 대부분 다 고어 영화 등급표 그 심연에 랭킹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 영화들이 후베닐 크라임, 더 콘크리트라는 제목으로 작품이 내어졌었는데 그 영화 둘 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영화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위키 읽기 하듯이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부수적인 범죄 가해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또 들고 왔습니다. 또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매주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또 다른 주제로도 이렇게 들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타트를 끊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은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의의를 두는 것보다 또 새로운 컨텐츠 또는 새로운 금요일 이야기를 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제 댓글에서도 종종 나왔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생겨났던 사건이었고 1998년 쇼와 시대에 발생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988년은 일본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악랄하고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터졌던 한 해이기도 해요. 범죄라는 그 측면으로서는 거의 최악인 한 해였다라고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이거는 거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야기해 볼 거고 부수적으로 제가 봤던 이 사건을 주제로 한 그 두 영화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 볼 생각이에요. 사건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또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것들이 많이 변화를 맞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랑 충분히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부터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준코, 후루타 준코라고 합니다. 향년 17세로 사망을 했었고 일본에서 발생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예 소년에 대한 법이 싹 다 개정되기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범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무위키라거나 다른 사건 기사라거나 이런 것들에서 발췌를 해왔어요.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1월 25일부터 1989년 1월 5일까지 일본 도쿄도 아다치 구에서 15에서 18세 남성 비행 청소년들이 주 2회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후루타 준코를 납치한 뒤에 감금하면서 온갖 가혹행위와 고문, 성폭행 등을 저지르고 방치하여 살해한 뒤 시체를 콘크리트 등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유기하여 은폐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인물 4명이 있습니다. 소년 A, 미야노 히로시, 소년 B, 오구라 유즈루, 소년 C, 미나토 신지, 소년 D, 와타나베 야스시 이 4명이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8명 정도가 이 범죄에 가담을 했었고요. 그 중에는 여자애도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진짜 미친 년놈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집단 히스테리로 갔던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1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범죄 대상 여성을 찾고 있던 히로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후루타 준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나토 신지에게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전거 발로 까서 넘어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지가 그대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준코가 무릎이 까지고 경상을 입으면서 도로 옆에 또랑에 자전거와 함께 크게 넘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 히로시 소년 A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지를 가리키면서 저놈이 이 동네 유명한 그 변태 새끼다. 여기는 위험하고 저놈도 위험하니까 내가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고는 준코를 데리고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둘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뭐 너희 집은 어디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준코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게 됐는데 준코의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어떤 창고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돌변해가지고 내가 야쿠자 간부인데 우리가 청부살인을 받아가지고 너를 죽이게 되어 있었다. 근데 너를 나한테 바치면은 넘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고는 윙스라는 호텔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랑 잘 얘기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에 박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준코를 그때까지는 안심시킨 거죠. 그래서 준코도 웬 건장한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오니까 겁을 먹고 도망을 갈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 직후에 히로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 B, 오구라 유주르, 그리고 와타나베 야스시, 소년 D 두 명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여자애를 하나 잡아두고 있으니까 오만 짓 다 해보자, 나쁜 짓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내게 돼요. 그때 유주루가 전화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납치해가지고 데려가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범들이 준코를 윙스 호텔에서 몇 차례나 윤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호텔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그 밤거리를 걸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네놈이랑 인생 처음으로 술을 같이 먹게 되는데, 그러다가 히로시가 준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신지가 너를 좋아한다, 신지와 사겨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준코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남자를 사귀기 싫어요, 뭐 좀 곤란해요,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게 되었는데, 당시 준코가 6살 연상이란 와카무라라는 23세 남성과 연애 중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뭐 그냥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면은 화를 입을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준코가 이들에게는 그래도 사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에 뭔가 화가 치밀어버린 히로시가 준코에게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본격적인 고문과 폭행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신지의 집에 이 준코를 데려가서 감금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감금 후에 히로시가 자기와 함께 어울리던 남자의 2명에게 연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너희들한테 좋은 거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준코가 감금되어 있는 그 장소로 얘네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신지의 집이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당시에 신지가 부모님과 형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이 신지가 아주 막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 2층 같은 경우에는 신지가 자기 아지트처럼 쓰던 공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전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지 이놈은 아예 그냥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게 그때부터 완전히 폐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서슴없이 폭력을 저지를 정도로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애였고 이 쓰레기에게 있어서 거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놈의 2층 아지트는 누군가를 감금해놓고 데리고 있기 최적의 공간이었죠. 그래서 준코는 이 공간까지 와서 감금되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곳에서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곳에서 끔찍하게 고문을 받다가 죽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더 엽기적인 것은 신지의 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신지의 형도 이 범죄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가 준코를 넘어뜨리고 신지의 형이 쿠션으로 준코의 얼굴을 누르니까 준코가 그때까지는 저항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항을 하니까 이때의 비명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2층으로 찾아 올라오게 됩니다.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방문을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스탠드 조명만 있었고 조명이 깨져가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들어볼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또 신지의 형이나 신지나 둘 다 막 나가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저지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지의 아버지가 문까지 올라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지만 신지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은 또 이 놈들이 저지를 폐악질에 겁을 집어먹고 하는 수 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개빡쳐버린 이 가해자들이 2시간 동안 준코의 중요 부위에다가 불을 붙이고 어디에도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27일 준코의 부모님이 자기 딸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준코를 시켜가지고 공중전화를 가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나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출한 것이고 안전하게 남들이랑 있다가 다시 돌아갈 거니까 실종신고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준코는 그거를 그대로 이행하게 되었고요. 그런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니까 거기로 바로 경찰이 또 출동을 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도 어떤 사건의 단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밤에는 히로시와 같이 어울려 다니던 2명의 소년이 또 들어와가지고 준코를 집단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준코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들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나 그런 뭐 사건 개요 일지라거나 이런 것들에서는 자세하게 준코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 꺼려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 읽어보고는 진짜 기절을 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렇게 준코가 끔찍한 성폭력과 폭력들을 당하는 와중에 신지의 부모님과 이 준코가 몇 번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준코가 선뜻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준코를 신지의 여자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상황을 항상 모면하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신지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준코가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지내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또는 가출 청소년은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또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기 전에 얘기를 집에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준코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확실하게 구출을 받지 못한다면 그 뒤에 당할 엄청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이 폭력을 저질렀던 것들의 수위가 너무너무 강하고 가혹, 진짜 엽기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코도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2층이라든가 그 집 자체에 이 소년들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코가 신지의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집에 자기를 감시하는 남자애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신지의 부모님이 2층으로 찾아와가지고 얘 너 사는 집이 어디야,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또 붙잡힐 것에 염려돼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겪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얘네들한테서 제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네들이 진짜 보내주기 전까지는 정말 이 남자애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지 어머니가 준코에게 뭐 이름을 물어봤는데, 준코는 그때 계속되는 고문 때문에 정신이 돌아 있었던 건지 제대로 대답을 하는 것을 피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이타마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취직이 결정됐다라는 그런 엉뚱한 대답밖에 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얼른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코의 가방과 소지품을 다 들고 내려왔고, 준코가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소지품에서 발견되었던 집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에 또 아들한테 뭔가 구타를 당하고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바로 시부모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코의 부모님 집에다가 전화를 걸게 됩니다. 신지의 어머니가 푸르타 준코라는 딸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준코의 어머니가 지금 준코가 집에 없다, 누구냐? 라고 되묻게 되었고,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신지의 어머니가 뭔가 후환이 두렵기도 하고 아들이 큰 화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그때 확 들었나 봅니다. 뭔가 막 횡설수설하다가 가짜 이름을 대고 그대로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가해자의 부모님과 직접적인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 해결에 거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됐던 건 가짜 이름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준코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편 신지의 집에서는 신지의 아버지가 준코를 귀가시킬 채비를 마쳤고, 신지의 형과 오구라 유즈루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 공원에서 신지의 형은 준코를 귀가시키자는 쪽으로 유즈루를 설득했고, 준코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집에 가게 다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유즈루가 다시 2층 방으로 감금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결정적으로 한번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게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신지가 자기 엄마가 준코 집에다가 전화를 한 거를 알게 되었고, 자기 어머니를 1시간가량 거의 밟듯이 폭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신지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보복할 그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이 시점부터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건 수사 도중에 이미 준코가 귀가한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7일 준코가 이 소년들이 자고 있을 때 1층으로 몰래 내려와서 신고를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전화기 근처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오구라가 잠에서 깨고 신고하는 것을 들켜버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경찰에서는 역추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오구라가 여동생이 장난 전화를 건 모양이다, 죄송하다라고 무말시킨 뒤에 전화를 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코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하고 싹싹 빌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자신이 지금껏 당했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문들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구라 얘가 준코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짝사랑에 뒤찔려버린 그런 정신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 또는 얘를 묶어두고 싶다라는 그런 엄청난 집착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부터 준코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해요. 준코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세를 시키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은 원래 시켜놨던 자세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은 정말 무자비하게 거의 밟는 수준으로 폭행을 했었고, 나체로 공중에다 매달아놓고 복부를 심하게 구타하거나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턱관절, 무릎, 팔, 어깨 등을 탈구시키고 아킬레스건을 가위로 잘라내버리는 등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거의 스너프에 가까운 행적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준코가 가지고 있던 3,000엔으로 옷을 사주거나 최소한의 식료품을 사주거나 컵라면을 사주거나 이런,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의 무언가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12월 26일 부터 준코가 화장실에 한번 가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상황이 악화되자 우유 2000cc만 주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옆방에 살고 있던 미나토의, 그리고 신지의 형 같은 경우에는 옆방에 살고 있었는데 소년들이 없을 때 한 번씩 준코를 도와주긴 했지만, 이 형 역시 자신의 동생과 동생 일행들에게 처맞고 사는 그런 입장이었어가지고 뭐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를 따로 하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코가 이제는 완전히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불구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몸 그리고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이목구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엉망이 되었고요. 온 몸 상태가 피멍이 들어있고 상처 투성이었고, 심지어 모든 장기들은 심하게 파열되어 있거나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불구가 된 것인데, 얘네들이 여기에서 준코를 더 이상 강간을 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소녀를 완전히 집중 고문을 하는데 포커스를 두게 되었고, 점점 이성을 잃게 된 것이었죠. 준코가 풍기는 악취로 인해서 그녀가 더럽다라고 인식을 하고는 장갑을 끼고 폭행을 할 정도로 얘네들은 거의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오구라는 이 아지트의 주인이었던 신지에게 얘를 감시하라라고 지시를 내려놓고는 다른 여성들은 납치하러 길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다른 소년들은 준코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내비쳤지만, 준코 또는 준코를 둘러싼 주변인들이 우리를 신고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돌려보내는 것조차 거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코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죽음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1월 4일으로 시간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납치 시도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1989년 1월 4일, 새가 밝고 얼마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히로시가 전날 마작에서 크게 돈을 잃고 거의 10만엔 정도를 잃었다고 해요. 10만엔 정도면 지금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큰 돈인데, 그때 당시 뭐 환산을 하자면 정말 큰 돈을 잃고 엄청 화를 지닌 상태로 신지의 아지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부터는 준코의 상태가 완전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냥 준코를 고장나버린 물건 취급을 하고 방치를 해두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자기가 마자기에서 패배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준코나 괴롭히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향하게 된 거였죠. 거의 반초주검으로 누워있는 준코를 세우고 얼굴에 촛농을 떨어뜨리고 대소변을 먹이고요. 머리, 어깨 등을 번갈아 가면서 구타를 했습니다.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준코가 일어서려고 하다가 카세트 플레이어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경련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모든 소년들은 준코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16kg가 되는 아령을
시신을 준코의 복부에 떨어뜨렸고 이때를 기점으로 준코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소년들은 준코를 억지로 깨우기 위해서 불로 준코의 피부를 찢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부터는 준코가 너무나도 가혹했던 그 폭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피부를 찢는데도 움찔거리는 반응 제외를 한다면은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냥 움찔거리는 걸 보고 죽은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이 소년들은 준코를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근처에 새로 개장한 사우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개장한 사우나에서 외박을 한 소년들은 1월 5일 그 다음날 신지의 형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준코의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연락이었고 자신들 아지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준코는 사망했고 이 악마들은 준코의 시신을 바로 앞에다 두고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사망을 확인했던 것은 1월 5일이었지만 부검 결과 실제 사망은 마지막으로 폭행을 당했던 1월 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코의 생일이었던 1월 18일 2주를 앞두고 사망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준코가 납치된 또 정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코가 납치된 지 3일 후에 그의 어머니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코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핵심 주범이었던 그리고 준코를 직접적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던 히로시는 대낮에 집 앞 주차장으로 공범들을 모두 불러내게 돼요. 그리고는 준코 시신을 이불로 싸매고 여행 가방에 넣고 테이프로 둘둘둘 말게 됩니다. 준코를 밀봉해버린 이 시신을 드럼통에다 넣고 그대로 콘크리트를 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럼통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고 테이프로 또 둘둘 말아서 밀봉한 뒤에 근처 공터에다가 버리고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뜻밖의 계기로 이 사건의 진범들이 붙잡히게 되었는데 히로시가 사건 이전에 1988년 11월 8일에 있었던 또 다른 19세 여성으로 한 치상 및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담당 형사가 실수로 사건을 헷갈려가지고 근데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히로시가 자기가 했던 짓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하들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불었구나, 이제 스니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줄줄 불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라거나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실종 사건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살인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던졌던 질문에서 미친 소리들이 막 줄줄줄 나오니까 처음에는 황당했죠. 형사가 아무리 불량 청소년이라거나 막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범행들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사가 처음에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반신반의한 끝에 일단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범인들이 자백한 공터에는 콘크리트로 범벅된 드럼통 하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드럼통에서는 엄청난 악취가 진동을 했고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드럼통을 그대로 경찰서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드럼통의 전체 무게가 거의 305kg에 달했다고 해요. 경찰서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고 준코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준코의 시신의 모습 자체가 엄청나게 끔찍한 상태였다고 해요. 사망했던 그 시점부터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요. 신원 확인이 완전히 불가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드럼통 안에 키 165cm인 피해자가 웅크린 채로 콘크리트에 묻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깨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시신이 나왔을 때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에 고개를 돌리는 수사관도 있었고 실신하기 직전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자식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구타를 당해가지고 피부색, 얼굴, 온 몸이 거의 검은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안으로는 그렇게 신원 확인이 불가했다고 했고 머리카락과 지문, 치열 이런 것들을 조합해본 결과 당시 17세였던 후루타 준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준코의 시신을 부검해본 결과 그 뇌가 이 공포라거나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되어 있던 탓에 뇌가 테니스공만한 크기로 수축이 돼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을 겪고 정신
정신이 소모되었으면 그 뇌가 수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사망 전부터 뇌 기능이 완전히 정리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준코는 그 소년들의 아이를 임신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준코의 유가족들이 겪었어야 됐던 그런 상황 역시 엄청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코의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죽은 딸의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으면서 물고 늘어지며 괴롭힌다라고 통탄했고, 지인들은 그 질문들을 하고 나서 위로라도 해줬지만 기자들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었다. 자기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특종이 될 만한 것들만 쏙 빼놓고 그냥 쌩하고 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히로시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집과 자산을 싹 다 정리해가지고 5천만 엔,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는 거의 5억이 되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준코의 부모에게 전냈지만 거절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돈 금전 관계가 오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 양형에 해당되는 그런 거래라고도 볼 수 있고, 딸이 죽었는 와중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히로시 부모로서는 진짜 이 상황에 대해서 통탄하게 생각을 했었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나마 이 가해자 가족들 중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히로시의 가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가족들은 진짜 개차반이었습니다. 준코의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의 인생이 꼬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을 파헤치기도 하는 등 이것 때문에 무덤을 한 차례 이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오구라의 부모 같은 경우에도 준코네 가족이 이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하기를 포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커녕 노코멘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신지의 부모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아차렸고 준코가 갇혀있다라는 것 역시도 알아차린 그 뒤였지만 제가 봤을 땐 무기는 하고 또 모른 척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언론 같은 경우에도 준코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코의 얼굴 그리고 뭐 교복, 수영복, 핫팬츠 차림 등의 그런 사진들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애초에 얘도 그냥 행실이 불량한 애였다, 불량 패거리들의 일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허위 기사들을 내보내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수를 쓰기도 했고요. 사실은 준코는 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근처의 가전 판매점에 취직하기로 결정돼 있었던 그런 착실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자신의 졸업 여행을 하기 위함이었고, 부모에게 뭐 손을 벌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진짜 완전 효녀 같은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준코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유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분노를 사귀면서 서로를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준코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띠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쓰였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그녀의 억울함을 알겠습니까? 라는 책에서 준코는 언론에게 다시 한번 살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야노 히로시부터 와타나베 야스시까지 총 4인을 상호 공모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외설 목적의 유괴, 약취, 감금, 강간, 사체유기 등의 각 죄로 피고인들이 가정 형편에 있어서 불우하게 성장했음을 감안해도 일본 소년 범죄 역사상 보기 드문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매우 잔악하고 무자비하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점을 참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히로시에게는 무기징역, 유지루에게는 13년, 미나토 신지와 야스시 같은 경우에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법형을 법원에 구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구형이었고요. 결국에는 주범격인 미야노에게 징역 20년, 오구라, 신지, 와타나베 각각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장기 9년, 단기 5년, 장기 7년, 단기 5년 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잔혹도에 비해서 너무너무 짧죠. 결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나고야 아베크 살인을 이유로 들어서 소년법이 크게 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법이 아니었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사형이라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법한 그런 운명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의 여러 고등학교 근처에는 야간 순찰대가 전면적으로 늘었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귀갓길의 안전 문제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사건이기도 해요. 너무 사건이 극악무도하고 엽기적이고 잔인하다 보니까 대국민적인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따르자면 유영철 같은 그런 사건의 케이스와 비슷한 그런 충격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혹성으로 본다면 그것보다 더한 수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해자들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요. 어떤 집단 히스테리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준코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가 죽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로시 같은 경우에는 준코는 단지 운이 없어서 바보같이 잡혔던 것 뿐이다. 그리고 반성조차 하지 않았고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언론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도 해요. 소년범과 성인 범죄의 처벌 수위라는 게 요새는 되게 말이 많잖아요.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게 어려서 얘네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그쪽으로 성인들보다 잔혹성이 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들에게 있어서 모든 잣대를 또 처벌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밀려고 한다면은 10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대폭 늘려줘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고 술을 팔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규범적으로 봤을 때 또는 질서를 봤을 때 소년범들에게 어떤 처벌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권한 자체도 강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위의 차이는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년이라고 해서 또는 10대라고 해서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악행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강한 대책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새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좀 뭐 과거에는 뭐 더 했다고도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꾸준히 이것은 논쟁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소년범이라지만 얘네들이 받았던 형 자체는 너무나도 적은 것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20년 그리고 나머지 뭐 5년 9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엄벌주의 또는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 것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다 수준이 아니라 형사정책 쪽에서는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엄벌주의는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라고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복심리라거나 또는 정의구현이라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왜 그런지 그런 논리 구조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형량을 예를 들어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요. 오히려 검거율을 10%에서 90% 정도로 만드는 그런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엄벌주의라는 것은 어떤 가장 비효율적인 레버를 당겨버리는 것과도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피해자가 겪었던 그 억울함을 국가가 대신 정의를 실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들이 겪었던 그 슬픔과 지옥을 가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엄벌을 하면은 범죄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는 그 논제는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엄벌주의라는 것 자체가 응보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으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뭐 요새 말 많잖아요. 그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수용 인구 자체가 너무 이제 터지거나 이러니까 가석방 제도가 막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의 정의 구현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이 범죄를 억제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가 또는 정의 구현이라는 것을 이 사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질문이 갑자기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사회가 이야기하는 정의랑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정의랑은 또 다른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회의 정의라고 한다면 어떤 뭐 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피해자가 느끼는 정의라고 한다면 내가 겪었던 그 피해가 또는 고통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는가 또는 대중들에게 인정받았는가의 측면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이 법이라는 체계 안에서
나만큼 대신 분노를 해서 보복을 해줬는가, 이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집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같진 않다라는 것이죠. 입장 차이라는 게. 당연히 뭐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겪었을 법한 고통에 조금 더 입각을 해가지고 더 강한 형을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목을 매달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규범이라는 것, 그리고 또 판례라는 것,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판례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벌을 하는 건데, 규칙의 신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기가 거의 준살인 수준의, 저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기에 대한 처벌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돈을 다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사회에서는 뭐 그냥 뭐 벌금 얼마라고 하고, 또는 너무 많은 건을 저질렀다 몇 년 썩고 오면은 그만인 거니까,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그 정의라는 것은 구현해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재범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것, 그리고 또 돌려준다는 것, 응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크게 개정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크게 충격을 줬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출소를 하고 나서도 그들의 상황 역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기질이라는 것은 절대 그들의 몸을 떠나갈 수 없는 것이었고, 히로시 같은 경우에는 출소를 하고 나서 뭐 대부업을, 뭐 다단계 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외제차를 타고 고급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런 행적을 보이기도 했고, 나머지는 뭐 자신들이 저질렀던 행각들로 인해서 개명한다 한들 그런 것들이 다 들통나게 되어서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인간들 치고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 1월 6일 이 사건의 주범 중 하나였던 오구라 유즈루 같은 경우에는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홋카이도의 지역 방송을 통해서 근황이 공개되었는데, 그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행동들과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서 키키코모리 생활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2022년 7월 16일 자기 자택에서 자낙스 같은 거였나? 기분 안정제를 복용을 하고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져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기와 물탱크 사이에 있는 거기에 머리가 끼이게 되었고, 거기에서 구토를 하고 머리를 빼지 못해서 자택에서 고독사를 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나이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자기가 했던 그 범죄 행각들에 비해서 너무 편안하게 갔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여론이라고 해요. 가해자들의 근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오늘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에 극악무도한 사건이고, 얘네들이 어떤 행각들을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위키백과라거나 뭐 기사라거나 이런 것들을 더 뒤져갖고 찾아보게 됐는데, 학문에다가 오로나민씨 병을 넣기도 하고, 쌍절곤, 목검에 알몸으로 춤과 노래를 시키고 미친 행동을 해보라는 그런 엽기적인 것들을 시키고, 벌레들을 성기에 놓고 이런 것들, 그 이상을 넘은 행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찾아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가 뭐 직접적인 사진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보는 것 자체가 절검단 레벨 4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고, 여러분들은 괜히 그런 것들을 찾아봄으로써 충격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베닐 크라임이라든가 또는 콘크리트라거나 이런 작품들도 영화로 또 각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꼭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사건들보다 가장 충격적이고 엽기적이었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제가 무서워하는 것들이라든가 미제 사건이라든가 또는 좀 흥미로운 미제 사건, 또는 뭐 여러분들이랑 나눠볼 수 있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원래 오늘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소프트한 그런 이야기를 가져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 채널 그런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게 너무 좀 소프트해지잖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요? Q&A
그게 임팩트가 저 스스로 좀 많이 세서 그랬나? 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기점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들고 오게 됐는데 또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볼 거고, 제가 또 미스터리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를 보는 것에 좀 재미를 들린 부분도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요 기계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금요일 콘텐츠에서도 이렇게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이제 마무리를 다 지어가는 시점인데 다들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12월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벌써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조금 안 맞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해를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저도 굉장히 대견합니다. 마무리 한 주 이렇게 잘 지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또 재밌는 거 많이 들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멋진 모습으로, 그때는 새해가 될지 아니면 또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또 찾아올지 몰라요. 어떻게든 저떻게든 멋진 모습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이었습니다.